이밤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3. 석유의 현재와 미래 석유 없이 석유를 파는 한국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연가스와 원유가 조금 매장된 원전이 동해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나 산유국이라고 할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석유 산업으로 큰 부를 창출하는 나라입니다. 땅속에서 바로 시추한 검고 끈적한 원유는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하여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정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시설 규모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석유화학 산업의 효자 종목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석유 제품을 다시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유는 수입하더라도 가공하여 다시 파는 산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그 기반에는 기술 개발이라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석유의 근원. 그렇다면 땅속의 그 많은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석유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석유의 구성 성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는 기본적으로 탄화수소 덩어리입니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죠. 그런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탄소와 수소입니다. 우리가 항상 섭취해야 하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자 구조를 보아도 탄소와 수소가 기본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석유의 유기기원설이 나왔습니다. 즉, 아주 오래전 많은 생명체가 어떠한 이유로 대량으로 퇴적되어 땅속에서 압력과 열을 받아 원유 형태로 변하여 특정 빈 공간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 유기기원설의 핵심입니다. 우선 생명체는 죽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은 다음 부패하지 않고 퇴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패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어치우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한 조건이 되어야 석유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지상에서 생명체가 죽은 뒤 썩지 않고 고스란히 퇴적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석유의 매장량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전 지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찰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죽은 생명체가 차곡차곡 쌓여 석유가 되었다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룡이 죽어서 석유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학계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유기기원설에 따르면 수억 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넓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에 수많은 해양생물과 플랑크톤이 바다 밑에 차곡차곡 쌓이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더뎠을 것입니다. 현재 석유가 발견되는 지역이 과거 바다나 호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큰 가설입니다. 유기기원설에 비하면 믿는 사람이 훨씬 적긴 하지만 무기기원설도 있습니다. 석유의 재료가 되는 주된 원소인 탄소와 수소가 땅속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가설입니다. 땅속에는 탄화칼슘이나 탄화알루미늄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금속 탄화물이 많은데 이러한 무기물들 속의 탄소가 석유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땅속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금속 탄화물과 물이 반응하여 탄화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토성은 타이탄으로 불리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에는 다른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과 달리 바다, 호수, 구름 등이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바다가 물이 아닌 메탄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탄은 지구상에서 기체로 발견되지만 타이탄에서는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 때문에 액체로 존재합니다. 메탄도 탄화수소의 일종이어서 그 근원이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탄을 둘러쌀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메탄이 생명체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조건이 되면 무기물들이 반응해 탄화수소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무기기원설보다는 유기기원설이 더 타당한 가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과 석유로부터 우리가 얻은 윤택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신이 만들어 땅속에 넣어둔 것이든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된 것이든 석유는 인류에게 대단한 선물입니다. 석유는 고갈되고 있을까? 30여 년 전 석유는 대략 50년 정도 쓰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뉴스에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 뉴스대로라면 이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일까요?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은 대부분 유한합니다. 식량, 물건을 만드는 재료, 에너지원 등 모두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죠? 토머스 멜서스는 1798년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류는 농업 기술 발전으로 식량 생산성을 끌어올려 식량난을 극복하고 있죠. 여전히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이것이 인류 전체의 식량 생산량 부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분배의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접근법이 달라야 하니까요. 석유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6년 석유회사 쉘에 근무하던 지질학자 메리언 허버트는 피크 오일 이론을 만들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14년 뒤인 1970년 즈음에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석유 고갈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피크 오일 이론이 발표되고 60년 이상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유회사 BP가 2019년에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1950년의 연간 세계 총 원유 생산량은 약 50억 배럴 정도였고 1970년에는 170억 배럴을 넘어섭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 파동 때문에 잠시 주춤하던 원유 생산은 1980년대에 들어 계속 증가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300억 배럴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퍼올려도 괜찮을까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은 대략 1조 7천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씩 꺼냈어도 50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신기하게도 30년 전에도 50년 남았다던 석유의 사용 기한이 아직도 50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새로운 유전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전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려하듯이 석유 매장량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시추하는 석유의 양은 지구에 매장된 석유 총량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지구에 매장된 석유 총량은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화석 연료인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석유 고갈로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석 연료 셰일 오일. 원유 가격은 생산국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2015년 석유 가격 하락의 이유 중 하나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채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 새로운 종류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석유를 증산해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저유가를 이용해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산업의 확장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셰일오일이 무엇이기에 석유 시장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셰일오일은 기존의 원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위치하는 땅속 장소가 독특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석유는 아주 오래전 다량의 유기물들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원유가 땅속 퇴적층 사이를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단단한 퇴적암 사이에 갇히고 그것을 우리가 시추하여 사용합니다. 마치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펌프로 뽑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세한 구멍이나 빈틈이 많은 퇴적암 혹은 모래층에도 석유가 흡수되어 존재하기도 합니다. 셰일 오일이란 셰일이라 불리는 퇴적암에 스며있는 오일을 말합니다. 셰일은 겹겹의 얇은 층으로 구성된 퇴적암이어서 그 사이로 오일이나 천연가스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바로 석유를 품은 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셰일층에 있는 석유를 뽑아낼 기술도 없었고 경제성도 좋지 않아서 채굴 불가능한 석유로 취급했습니다. 70여 년 전 발명된 수압 파쇄법은 발전을 거듭하여 21세기에 이르러 싼 가격으로 셰일 오일을 채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깊이 존재하는 셰일층까지 뚫고 내려간 다음 물과 모래의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셰일 퇴적암을 여러 방향으로 쪼개고 이때 흘러나오는 석유를 뽑아 올리는 시추법입니다. 주입된 퇴적암층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 때문에 주입된 물과 모래가 뽑아 올린 석유 자리를 대체하여 주변에 집안 치마를 막습니다. 셰일 오일 시추는 기존 석유 시추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추된 석유의 가격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0년 즈음부터 셰일 오일이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저렴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의 산유국들이 배럴당 60달러로 원유를 판다면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은 비슷한 원유를 50달러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력의 도움으로 가격이 낮아진 셰일 오일은 매장량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굴 가능한 셰일 오일의 양이 텍사스에만 600억 배럴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을 15년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셰일 오일이 아직도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가히 셰일 혁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본토 석유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2008년 무렵부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2015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석유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원유 시장을 둘러싼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던 원유 가격이 2020년 3월에는 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산업이 존폐 기로에 선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좋고 나쁨을 떠나 어떻든 인류는 한동안은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회사 연료라 하더라도 석유 고갈의 걱정을 덜어준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산업이 사라진다면 인류에게는 크게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셰일 오일은 좋은 면만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셰일 오일 시추를 위해 모래와 물을 고압으로 땅속에 밀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지하수가 셰일 오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수압 파쇄법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워낙 땅이 넓어서 주거 지역을 피해서 시추할 수 있다지만 유럽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셰일 오일을 시추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메탄가스 발생, 진동과 소음 등의 불편을 겪어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너지. 이렇게 보면 석유 고갈론이 비록 당장에는 큰 걱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종류의 에너지원, 특히 석유처럼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원에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우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류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쳐왔고 에너지원으로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써왔습니다. 석기시대를 마감하고 청동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상의 돌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돌보다 좋은 재료인 청동을 만들어낼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써버리기 전에 석탄과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류는 석유가 고갈되고 나서 뒤늦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느라 허둥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좋은 에너지원을 찾고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품고 많은 나라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금도 수많은 공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연구와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